정신분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아마 좀 오래된, 과학적 근거는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오늘은 과연 그게 사실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런 생각이죠. 정신분석? 그거 뭐 경험적인 근거가 부족하잖아. 심지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어요. 네, 정말 그럴까요? 이렇게 널리 퍼진 생각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굳어졌는데요. 오늘은 이 통념을 한번 정면으로 반박해 보려고 합니다. 뭘로요? 바로 데이터로 말이죠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정신분석에 대한 오래된 오해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든지,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뭘 말하고 있는지, 또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강해지는 신기한 현상과 치료 그 이상의 변화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, 바로 정신분석에 대한 오래된 오해입니다. 왜 정신분석은 다른 치료법들 사이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걸까요? 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죠. 인지행동 치료나 약물 치료에 비해서 덜 과학적이다.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다. 심지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꼬리표까지 붙습니다.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한때 정신분석을 CBT 같은 잘 확립된 치료법보다 한 단계 아래로 분류했을 정도니까요.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료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게 된 거죠. 자,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.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점입니다. 사실 정신분석이 이런 오해를 받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. 효과를 증명하는 게 우리가 보통 골드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의학연구 방법으로는 정말 까다롭거든요. 바로 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, RCT라는 건데요. 이게 의학 연구에서는 거의 황금 표준으로 여겨지죠. 간단히 말해서 치료를 받는 그룹이랑 그렇지 않은 그룹을 무작위로 나눠서 비교하는 거예요. 그래야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문제는 이 RCT라는 방법이 정신분석에는 영 잘 안 맞는 옷 같다는 겁니다. 왜냐면 첫째, 정신분석은 치료기간이 굉장히 길어요. 몇 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그동안 아무 치료도 안 받는 통제 집단을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. 둘째, 장기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어서 무작위로 그룹을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. 또 치료 자체가 워낙 개인에게 맞춰져 있어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. 마지막으로 목표 자체가 단순히 증상 몇 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이걸 일반적인 설문지로 측정하기도 애매한 거죠. 세 번째,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입니다. 자, 이렇게 연구하기가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든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. 그리고 그 개별 연구들을 전부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 분석이라는 걸 해봤더니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0.97. 이게 뭐냐면 치료가 얼마나 효과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효과 크기라는 건데요. 보통 0.8만 넘어도 엄청나게 큰 효과라고 보거든요. 그런데 단기 정신역동 치료에 대한 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 무려 0.97이 나온 겁니다.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. 우리가 흔히 쓰는 항우울제 있죠. 그 약들의 효과 크기가 평균 0.31 정도거든요. 0.97하고 0.31,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? 근데 이게 단순히 약물 치료랑 비교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지금 보시는 표가 그 증거인데요.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정신역동 치료가 소위 대세라고 불리는 인지행동 치료, 즉 CBT 같은 다른 치료법들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최소한 비슷하거나 어떤 조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단 하나의 연구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효과. 사실 이게 정신분석 치료의 진짜 무서운 점, 어떻게 보면 숨겨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장기 정신역동 치료를 다룬 한 연구를 예로 들어볼게요. 치료가 딱 끝난 시점에 효과 크기를 재보니까 와, 1.03이 나왔습니다. 이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결과죠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. 치료가 끝나고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추적해서 검사를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효과 크기가 세상에 1.25로 오히려 더 커져 있었던 겁니다. 줄어든 게 아니라요.
이게 바로 다른 치료법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. 보통 많은 단기 치료들은 치료가 끝나면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런데 정신분석 치료는 정반대인 거예요.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 효과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. 마지막 이야기, 치료 그 이상의 변화입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어떻게 치료가 끝났는데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걸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목표 자체에 있습니다. 정신분석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상 몇 개를 없애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.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파고들죠. 예를 들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대인관계 패턴을 바꾸는 것처럼요. 결국 그 사람의 성격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. 뭐 애착 패턴이나 자기를 돌아보는 힘 같은 정신 내적인 과정을 다루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이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서 문제의 뿌리부터, 즉 내면에서부터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과정인 겁니다. 바로 이 정신 내적인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도 그 힘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?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과연 치료의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? 단순히 눈앞의 증상을 빨리 없애는 것만이 정말 궁극적인 목표일까요? 어쩌면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더 깊고 더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바꿔넣는 그 힘에 대해 더 주목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?